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독후감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많은데 그거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써라 그러면 쓰기 참 싫어하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는 싫어하는 어린이, 좋아하는 어린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쓰기는 몹시 중요하죠. 그래서 독후감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온라인으로 글쓰기나 책쓰기 1대1 코칭 해드리니까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독후감을 왜 써야 될까요? 그리고 책은 왜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자, 독후감은 말 그대로 독서 후에 느낀 점을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독서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독서를 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꼭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걸까요? 그 느낀 점을 또 글로 써야 되는 걸까요? 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책은 뭘까요? 책이란 것, 글이란 거는 그 저자, 작가가 어떤 세상의 문제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 그거를 써놓은 걸 우리는 글, 또 글이 묶여 있으면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은 현상과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 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작가, 저자가 세상의 현상을 보고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를 글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읽는 거를 이제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는 뭘까요? 창의적인 인재라는 건 똑같은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고 미래에는 그런 인재가 요구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는 정해진 답을 잘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정해진 답이 없고 일반적인 현상에서 자기만의 답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창의적인 인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인재가 되려면 우리도 어떠한 문제, 현상을 보고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독서고. 그런데 독서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방식을 우리가 알아냈다. 의미를 부여한 게 뭐예요? 바로 주제, 중심 생각이잖아요. 그걸 알아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 글로 한번 잘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제 표현해 보는 것도 글쓰기 연습이니까 나중에 내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거를 글로 표현해 놓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남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건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려면 남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자. 이게 뭐다? 바로 독서와 독후감 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후감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박수연이라는 사람이 엮은 탈무드 이야기에서 강자와 약자라는 글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 밑에 좀 잘렸지만 잘린 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는 힘이 세고 사나워서 다들 겁을 내요. 제 아무리 날쌘 얼룩말도 맥을 못 추고 도망가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마니까요. 그럼 코끼리는 어떨까요?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살지만 덩치가 커서 두려울 게 없답니다. 그렇다면 힘센 사자와 코끼리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자와 코끼리도 두려운 게 있어요. 감히 누가 사자를 두렵게 하냐고요? 바로 모기랍니다. 모기가 엥 날아가서 등에 침을 꽂으면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한들 견디기 힘들어요. 크고 둔한 사자의 발로는 모기를 잡을 수도 없죠. 감히 누가 코끼리를 두렵게 하냐고요? 바로 거머리랍니다. 거머리가 몸에 찰싹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제 아무리 코끼리라고 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처럼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두려운 상대가 있기 마련이지요. 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해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답니다. 이게 이제 글 한 편이에요. 강자와 약자. 그럼 이걸 읽었잖아요. 이걸 읽었으면 이제 독후감을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독후감은 뭘 써야 될까요? 글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작가가 세상의 문제, 현상을 보고 자기가 느낀 점,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거를 써놓은 걸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글 속에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현상과 의미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독후감도 그 현상과 의미를 내가 잘 요약해 놓으면 그게 독후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독후감은 이렇게 5가지를 써줍니다. 첫째는 책 제목과 저자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를 씁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중심생각이라고도 하고 저자가 현상에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 그 부여한 의미를 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요 주제와 줄거리가 바로 이 글을 이루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번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작가가 그 현상을 보고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작가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바로 내가 느낀 점이고요. 또는 작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지만 나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 봤어 라고 하는 게 느낀 점인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은 작가가 부여한 의미에 대한 나의 의미 또는 현상에 대해 내가 새롭게 부여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 문장들 중에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한두 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주제를 잘 표현하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그 문장 자체의 표현이 좋은 거. 그러니까 작가로서 문장을 아주 잘 쓴 거, 그 비유가 좋은 문장 또는 감동을 주는 문장, 이런 문장 자체의 표현 또는 의미가 좋은 것, 이런 거를 한 문장 정도 뽑아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보면 쓰기 전에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아요. 이 앞에 보면 글이 이렇게 1문단, 2문단, 3문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단락들에게 의미, 글의 구조를 내가 붙여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해도 되고요. 화제 제시, 문제 제기 또는 도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뭐예요? 작가가 본 그 현상 또는 문제 또는 이야기거리 또는 본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붙인 거죠. 그리고 주제고 같은 말로 중심 생각이고 글의 형식 단락으로서는 이제 마무리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딱딱 붙여보면 아, 요 현상을 보고 요 의미를 부여했구나. 그런데 요렇게만 쓰면 이제 이야기가 좀 너무 막연하고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처음에 화제를 좀 이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모기와 거머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독후감을 이제 씁니다. 요렇게 이제 썼습니다. 쓰기 전에는 요렇게 제일 좋은 거는 요 단락별로 핵심 메시지를 써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요 핵심 메시지에다가 살을 붙이면 독후감 쓰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독후감을 쓰기 전에는 먼저 단락별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은 1문단은 사자와 코끼리는 힘이 세서 두려울 게 없다가 되는 거고 2문단은 사자는 모기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한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3문단은 커도 두려운 상대가 있고 작아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의미고 주제잖아요. 요렇게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먼저 요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글 개요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글을 쓸 때도 요 개요표를 먼저 작성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지금 독후감을 쓸 거기 때문에 개요표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독후감은 요 5가지를 쓰라 그랬죠. 그럼 5가지 어떻게 쓴다? 강자와 약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박수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주제, 커도 두려운 상대가 있고 작아도 용기를 가지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요. 사자는 사납고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무서운 상대가 있습니다. 사자는 모기가 침을 꽂으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코끼리는 거머리가 찰싹 붙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 힘이 세다고 자만하지 말고 크기가 작다고 주눅 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느낀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 글 요약, 내가 느낀 점 쓰고 이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찾으면 마지막 문장 약한 자라고 해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답니다. 저는 요거를 선정해 봤어요. 왜? 약한 자의 무기가 바로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독후감을 썼어요. 썼다는 건 뭐예요? 작가가 처음에 받아들인 현상을 썼고 이 현상에 대해서 붙인 의미를 찾았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을 썼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나도 나중에 글을 쓰기 위한 거예요. 나도 세상에 현상을 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했나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 글을 쓰기, 요 글 있잖아요. 요 원래 글을 작가는 어떤 과정으로 쓰게 되었을까? 내가 유추를 해보면 좋아요. 어떻게 유추해 본다? 요렇게. 작가가 글 쓴 과정을 뭐 유추는 이제 비교해서 추론하는 거니까 그냥 추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작가가 본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해서 작가가 의미를 부여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작가는 이 현상을 어디서 봤을까요? TV나 인터넷에서 사자는 모기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한다는 내용을 아마도 봤겠죠. 근데 이걸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글이란 게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 작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붙여봤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크다고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아도 큰 상대를 이길 수 있구나. 작은 자의 무기는 용기가 아닐까? 라는 의미를 요거를 보고 부여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과 의미를 갖고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현상을 본문에다가 쓰고 의미는 마무리에다가 쓰고 그리고 이렇게만 쓰면 글이 너무 밋밋하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자와 코끼리가 힘이 세다는 내용을 글의 첫머리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문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상이 2문단이 되고 마무리가 3문단이 되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추를 해봤으면 나는 결과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 생각은 나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면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개요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러한 글을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글을 내가 써보는 것 이게 바로 독후감을 쓰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